KT1을 개량한 전술 통제기 KA1. 좋은 무기 체계가 저희들 손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완성을 넘어선 진화, 성능 개량 사업.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형상에 하나라도 변경되면 새로운 비행기를 만드는 거라서. 하지만 만만치 않은 KA1의 성장통. 피말리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KA1의 꿈.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완의 진화, KA1 성능 개량 사업의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령입니다. 오늘은 국산 전술 통제기 KA1의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부터 KFX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KA1 전술 통제기의 종합군수 팀장을 역임하신 신경수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수입니다. 한국 최초의 시험비행 조종사죠. 이진호 중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1 조종사 이진호입니다. 237 전술 통제 비행대대의 대대장을 역임하신 윤석준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대대장 윤석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제2항공 체계개발단의 박영근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근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박영근 단장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출연하시게 되시는데요. KA1 개발 당시에 내부 배열 설계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부 배열 설계가 어떤 것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배열 측면에서 내부 배열 그 설계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항공기 내부에다가 배치 설계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내부 배열 설계를 할 때는 2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항공기의 무게 중심인데요. 이 항공기의 무게 중심은 반드시 그 날개 중앙 정도에 와 있어야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설계 초기에 중요한 장비들, 무기가 많이 나가는 장비들 위주로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열을 해서 이 무게 중심이 날개 중심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그 내부 배열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정비성이라든지 가용성인데요. 특히 이제 항공기의 가용성은 항공기가 이제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 그 프라이어블 하게 비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유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런 가용성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품들이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니까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부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배열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그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비들은 이 항공기 내부 쪽 창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창 부근에다가 놓고 반면에 이제 고장이 잘 안 나는 그런 부품인 경우에는 그 항공기 내부 안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쉽게 좀 그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업무가 이제 내부 배열 설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KT1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편리성이라든지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은 이 목합이라고 하는 목재로 같은 형태로 해서 조종석 또는 그런 항공기 내부 형상을 다 만들어서 이런 편리성들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KA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 기반의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각각의 부품들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된 것들을 컴퓨터의 그 가상 그 환경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목합도 안 만들고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는 굉장히 그 기술적인 도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내부 배열 설계가 지금 뭐 언뜻 들어도 또 조종사의 뭐 키가 또 작고 또 클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정비성이나 가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항공기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윤석준 이제 대령님은요, 237 전술통제 비행대대장을 역임하셨거든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37 이 비행대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대략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37 전술통제 비행대는 이제 적의 공중 공격에 앞서서 정확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지상에서부터 올라오는 적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적의 공격할 수 있는 대지 공격기가 오면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전달해서 공격 효율을 높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군에 대한 오폭을 줄임으로써 아군의 희생자를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대대고요. 그게 주 임무였는데 74년도에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토명으로는 스카이마스터라고 그랬는데 O2A라는 항공기를 이제 군원으로부터 들어와서 월남전에 사용하던 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고 그걸 운영을 했는데 최초 도입 당시에는 이제 거기 그 건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제거하고 오로지 그 2.75 라켓 8발만 달 수 있는 무장 상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2005년도부터는 이제 요 비행기가 이제 K연으로 바뀌면서 이제 성능이 항상 굉장히 좋아졌고 또 그럼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업무도 더 이제 늘어나게 됐고 공격 업무도 또 추가해서 이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 이제 여러 경공격기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갖는 공대지 공격 추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추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방산업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군 오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74년도에는 네. 그 O2A 미국제를 들여다 네, 쓰고 그렇습니다. 있다가 2005년부터 다시 이게 네. 들어오게 됐군요. 예, 이대월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가 이제 KA1의 전술 통제기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KA1의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 쭉 진행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능 개량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질문을 차차 좀 드릴 텐데요. 우선 KA1의 성능 개량 사업이 어떤 이유로 좀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배경 또 뭐 진행 과정들을 좀 요약 좀 설명을 주시죠. 예, 사실은 이 KA1 그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 이렇게 창생된 거는 사실은 오래된 이게 이 항공기가 나오기 전서부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KT1 사업이 시작할 때 그때 훈련 지원기 사업 해가지고 지원기가 이런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1988년도니까 그 작전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월남전 때의 어떤 작전 개념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술이 도약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그 요즘 CCTV 있죠. TV, EO, 그다음에 뭐 적외선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거를 문자로 보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뭐 우리 지금 휴대폰도 다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우리 브리핑할 때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찍죠. 그 레이저 포인트가 먼 거리 뭐 2km, 3km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레이저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목표물을 갖다 식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 항공기에 적용시키자. 이 개발이 시작하면서 이거를 넣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 ROC를 변경하고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개량을 합시다 이거를. 그래서
성능 개량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KA1 사업이 끝나면 2004년부터는 성능 개량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능 개량 사업으로 새로운 우리 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다가 KA1에 넣자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성능 개량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요 밑에 달려 있는 요 표적 측정 장비라고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달려 있는 게 요런 표적 측정 장비에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적외선 카메라도 달고 레이저 포인트를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것만 바뀌지는 게 아니라 조종실도 다 바뀌어지고 안에 있는 컴퓨터도 바뀌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도도 만들어 넣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표적 측정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칭으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추진해가지고 사실상 국방 중기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거 2004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2008년도에도 넣어가지고 뭐 타당성 검토도 2번이나 해가지고 사업을 늦어졌지만은 2004년도에는 못 갔고 2008년도에도 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가려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에서 정부 주도사업을 업체 주도를 하면 이 사업이 가기가 곤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타당성은 있다고 2번이나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KA1의 성능 개량 사업의 배경과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방금 소개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략적인 건 우리 이대일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전술통제기라고 해서 지금 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공중통제기에다가 주간 및 혹은 야간에 근접 항공 지원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원의 임무를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표적 측정 장비하고 데이터 링크를 탑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간 및 야간의 그 표적 정보들을 획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중통제기, 즉 저희를 보면 이제 F-15라든지 F-16이라든지 그런 쪽에 데이터를 준다든지 또 지상에는 또 저희가 전술항공통제본부라 그래서 A사에다가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혹은 안전하게 그것들을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저희가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의 운영 개념에 맞게끔 이것들을 아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는 기본적인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표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 위치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제 이 지원 통제 전술기가 적진에 들어가게 되면 적의 여러 가지 교란이 발생이 됩니다. 뭐 도청을 한다든지 재미를 건다든지 이럴 때 이제 대응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응력에 조종사들이 어떨 때는 표적을 탐색도 하지만 육안으로 검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적 그 지대공 위협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럼 그 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쪽에서 해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성능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뭐가 있게 되냐면 대표적인 게 표적 측정 장비. 아까 이야기했던 주간이나 야간에 적진에 있는 그 표적들을 탐색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존에 저희 그 훈련 전술 통제기에 들어가 있는 GPS하고 저희가 이제 임프로브에서 그러니까 향상시켜 있는 인풋 컴퓨터하고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표적에 대한 좌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지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법 경로나 또 전다주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조종사들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링크라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 링크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중통제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술항공통제본부에다가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진호 중령님. 네. 이제 우리가 계속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기총 장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좀 말 그대로 기총을 장착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좀 작업이 진행되는가라는 게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우선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항공기를 개발하는 비행을 했잖아요. 예, 그건 진짜 밑도 끝도 없고 연습도 없고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런 비행이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정말 즐겁고 행운스러운 일이죠.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KT1, KA1이라는 기본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잠재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파생형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KA1 개량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총 장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원래 KA1 항공기가 외부 장착물을 장착하고 있었죠. 연료통과 그다음에 아까 식별용 로켓을 장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외장형 기총만 하나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쉽게 생각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죠. 사업의 개요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형의 그 파드형 그 기총을 항공기에 장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형태가 이게 새로운 걸 하면은 항공기는 그 형상에 하나라도 변경되면 새로운 비행기를 만드는 거라서 반드시 개발 과정과 준하는 그런 형태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 형태가 국내 구매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기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09년도 6월부터 11년 12월까지 대략 2년 반 동안 진행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카이가 한국항공에서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항공기에다가 전체적으로 기총을 장착하는 그런 겁니다. 개조해서 붙여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 기총도 저희들이 구매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종합군수 지원 관련된 것도 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무기 체계가 도입됨에 따른 지원 장비 공공식 기술보건 공공식 거기에 할 만큼
그다음에 또 그거를 운영하는 CSP라고 하는 동시 조달 수리 품목도 같이 다는 겁니다. 요거에 관한 거는 저는 이제 사업 관리자가 아니라 비행 시험을 하는 시험 비행 조종사니까 이거 관할 건 이제 시험 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KA에는 파드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총을 밖에다 하나씩 달죠. 그러면 항공기는 요 하나의 형상이 바뀌면 새로운 비행기예요. 근데 이것을 달다 보면은 정상적일 때는 4개를 다 달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일단은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게 문제라고 지난번 시간에 K1 개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비행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팩토리얼 분의 형상이 나옵니다. 항공기 파드 곱하기 무장 형상 곱하기 그거에 팩토리얼 분이 나와서 저희가 시험 비행할 형상들이 무수히 많게 돼요. 그중에 이제 골라내죠. 골라내서 대표성을 가진 걸 갖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행 시험 내용은 기본적인 조종 안정성 및 성능 시험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무장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장 분리 시험 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총이니까 가서 이제 실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외장물은 관계없는데 기총은 외장형을 다뤄놓게 되면 가면서 진동을 하게 돼요. 그 진동에 따라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각종 기본 계기들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기총 발사를 하면서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 정밀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한국항공이 하는데 저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실제 비행기에서 티그를 당겨서 발사하는 행위는 민간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군 조종사들이 동성을 해서 저희랑 같이 타고 다 시험비행 조종사죠. 예, 공군의 시험비행 부대에 있는 조종사가 타서 같이 시험을 하는 그래서 그 민과 군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근 단장님,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항공기 중에서 이렇게 무장을 장착한 것이 이제 KA1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용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관심을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좀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후에 공군이 추가로 이 성능 개량 사업에서 요청했던 뭐 이런 사안들이 좀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KA1 이후에 사실은 무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가로 장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요구 조건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에 그런 그 정밀유도 무기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좀 현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그 성능 개량이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대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적 측정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행됐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 굉장히 적의 그 표적에 대한 좌표도 획득하고 그것들을 아군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사실은 전술 데이터 링크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사실은 진행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는 표적 측정 장비까지 완성이 됐으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무기 체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 대령님, 우리 이제 237 전수통제 비행대대의 이제 대대장으로 이제 근무하시던 중에 이제 이 KA1이 이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직전까지는 미국의 이제 O2A 그 전술 통제기를 운용했던 터라서 부대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KA1이 도입된다는 이 소식에 좀 남다른 좀 감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또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분위기에 또 힘입어서 이제 KA1을 이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좀 특별하게 진행시켰던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자동차 바꾸듯이 이제부터 이 자동차를 써라 하는 식으로 비행기를 그렇게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조종사도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범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작전 형태도 만들어야 되고 교리도 바꿔야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 체계가 하나 바뀐다는 뜻은 단순히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훈련 체계까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비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 시뮬레이터의 개념도 또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시뮬레이터도 비행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 일단 최초로 이제 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서 우리 공군의 전술기를 운영하는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다 거의 미국산 비행기를 도입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운영 개념에 따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사람들한테 궁금하면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되고 이런 식이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고 우리가 설정한 그런 가정사항들이 어떻게 더 응용될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으로 보면 사실 이게 어떤 그 소요가 계속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안타까웠던 이런 걸 고쳐주세요. 이런 걸 또 어떻게 반영해 주세요. 이런 걸 계속 이제 이대열 박사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다못해 이제 뭐 계기 위치가 여기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물건을 여기다 두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대원들도 내가 쓰고 있는 이 무기 체계를 새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이제 지금 저 항공기에 보시다시피 표면에 도색을 했는데 저것도 저 똑같은 그 모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색을 다 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투표를 한 거죠. 어느 게 좋을까? 물론 그냥 막 칠하지는 않았죠. 전 세계에 이런 유사한 경공급기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다 이제 나열해 놓고 다 실제로 칠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타당성 같은 거를 나름 대대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기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총을 달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돼서 기총을 달아야만 된다 이거는 또 표적 측정모에도 빨리 달아야 된다 이런 설득 논리를 그 공군본부나 국방부나 이런 그 주요 관련 부서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K1을 처음에 딱 바뀌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추력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 K1의 한 반도 안 되는 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륙해서 고도를 취하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 있는 특작부대라든가 또는 무장 세력들이 이제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고요. 또 고도를 많이 취해야 통신 사정이 좋아집니다. 이 공지통신은 고도가 굉장히 생명인데 우리 같이 산악 지형이 많은 곳은 고도가 낮으면 통신이 잘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저 고도를 취해서 이제 통신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A삭 육군에 있는 그 부대하고도 빨리 연락이 되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둘째는 이제 이 그 K-A1에는 GPS 정보를 받는 항법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중에도 변경된 목적지로 빠른 시간 내에 비행 계획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또 얼마나 더 비행할 수 있을지, 또 이 항공기가 얼마나 임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비행 중에 곧바로 체인지하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그거는 결국은 기술의 이득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무장계통에도 이제 변화가 많이 왔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고 이제 그 전방에 조그만 창에 각종 그 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이렇게 시연이 됩니다. 또 사격을 할 때에도 외부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내가 지금 얼만큼 그 선속, Gforce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선속인데 선속을 얼마나 빨리 주는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그 표적을 중앙에 맞추면 또 그 표적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만 맞추면 정확도가 훨씬 상승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라켓 발수도 아까 8발밖에 못 달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14발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기총도 500발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하려면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조종해서 그 조종석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고, 또 이 항공기는 보시다시피 그 저익 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에서 올라오는 적 위협에 대해서도 회피도 아주 쉽습니다. 또 전방에 있는 그 프로펠러가 의외로 상당히 그 면적이 큽니다. 그런 그 큰 면적을 이용해서 드론이라든가, 요즘 이제 드론, 전에는 이제 그 조그만 그 모형 비행기라 무선 모형 비행기라든가 이런 조그만 그 비전술적 무기 같은 것도 그 프로펠러로 가서 받아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심지어는 그런 새로운 작전까지 형태까지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을 갖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 면에서도 한 시속으로 따지면 450km 정도 시간당 가는 그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된, 거의 2배 이상 개선된 그런 좋은 무기 체계가 저희들 손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기본 바탕은 다 이제 그 KT-1에서 나왔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되는 다양한 그 응용 분야가 이제 같이 사용자로부터 또 개발자로부터 그걸 생산하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무기 개발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성능 개량이 주목받고 있다. 성능 개량이란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 체계의 일부 성능이나 기능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무기 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용의 신뢰성과 가용성도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방위산업 강국일수록 무기체계 성능 개량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M1 전차를 들 수 있다. 미국의 3세대 전차 M1 에이브람스는 총 1만 대 이상 생산돼 미국은 물론 호주, 이집트, 이라크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품 전차다. 1971년 2세대 주력 전차 M60을 대체하기 위해 전차 개발에 돌입한 미국. 미 육군 전차 최초로 복합 장갑에 가스 터빈 엔진,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채택해 방어력과 기동력, 명중률이라는 3박자를 갖춘 M1 전차 개발에 성공한다. 당시로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명품 전차였지만 그것으로 M1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 주포를 105mm에서 120mm로 업그레이드한 M1A1이 출시됐고, 전차장 전용 열 영상 장비인 CITB를 비롯해 각종 센서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개선한 M1A2가 등장하는 등 약 20년 동안 무려 4번의 성능 개량을 거쳐 5종의 전차가 개발됐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능 개량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 또한 대표적인 성능 개량 사례 중 하나다. 1978년 블록 1형이 미 공군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블록 60형까지 개발됐다. 우리나라도 1985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P 사업을 통해 모두 140대를 도입, 지금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F-16 전투기를 도입한 지 20년 이상 되면서 항공 전자장비가 단종되고 새로운 무기의 장착 또한 어려워지면서 2012년부터 30여 대의 성능 개량 작업에 돌입, 새로운 버전인 F-16 PBU를 선보였다.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전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국방의 목표다. 급변하는 전쟁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신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신무기 개발 사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진행해도 양산은커녕 시제품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빈틈없는 국방태세와 최첨단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꾸준히 개량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대월 박사님. 네. 계속해서 이제 표적 측정 장비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들을 중에 듣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명칭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예. 이 명칭이 KA1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 한번 딱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명칭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마인 경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명칭 때문에 아마 사업이 제대로 못 간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업 명칭이 KT1 저속 통제기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었습니다. KT1에서 이게 변경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니까 여기 표적 측정 장비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우리가 좀 기술적인 우리 향상된 카메라 하고 또 레이저 포인터 이런 능력들을 갖다 우리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걸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그 안에 조종실에서 조이스틱도 넣어가지고 이거 컨트롤하는 거 여기 안에 내부 배열을 또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명칭이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성능 개량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종사들이 또 요구하는 게 우리 비행기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표적 측정기 사업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근접 지원 작전 능력 보강 사업이다. 그러니까 근접 지원 작전을 잘하기 위한 능력 보강 사업으로 바꾸다 그래서 또 그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그러면은 그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바로 사업을 안 보내요. 항상 몇 해 이렇게 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사업이 못 가게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표적 측정 장비 사업이라는 명칭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KT1 저속 통제기 이런 거 빼고 그냥 KA1 그 표적 측정 장비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적 측정 장비로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이 안에 새로운 걸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넣다 보니까 예산이 200억대에서 300억대 초반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400억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표적 측정 장비 하나 다른데 왜 돈이 그렇게 막 올라가냐? 사업비가 원래 이거 KA1 사업비처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또 그러면 이거 다시 KA1 성능 개량 사업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KA1 성능 개량 사업으로 딱 했더니 그러면 신규 사업 아니냐?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해가지고 군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미제 비행기 같으면 아예 못하니까 그걸 안 했는데 요구사항이 7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이게 여러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름이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없고 바꾸자 그러니 사업이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가운데서 예산은 증가되고 이건 안 되겠다. 또 정책상 성능 개량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 업체 주도 사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업체 주도 사업 가면 이거 또 빌려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사업 명칭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못 갔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좀 듣지만요. 이거 하나의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적인 것들이 어떤 종합적인 청사진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 박사님. 그럼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KA1의 성능 개량 사업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이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포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실무 부대, 배치 부대, 우리가 이제 237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대하고 또 공군본부에서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담당하는 쪽하고의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생존 보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행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 이 군의 사업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이에서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 갭을 줄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경제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대의 대수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우리가 성능 계량 그러면 벌써 개조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조금만 투자하면 다 비행기를 수정을 해서 어떤 원하는 항공기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연 경제성이라는 것이 국내만 있는 거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그 표적 측정 장비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나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타 무기 체계의 굉장히 핵심 기술에 속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사업이 지연되고 수년이 되면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한 산업 전반의 구조도 바뀔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사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요구하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놓쳤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느냐. 정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면에서 구매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라는 거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합시다. 이제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기총이나 표적 측정 장비나 이런 여러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전술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구매합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은 비용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고 구매로 돌렸더니 구매에서는 그런 비행기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통제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장착을 하게 되고 탑재하게 되면 무게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된다는 소리는 기체에 대한 기고를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중에 랜딩 기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특히 이제 착륙할 때 무게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를 보강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랜딩 기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됐고요. 아까 같이 기총이나 표적 측정 장비 같은 것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임무 컴퓨터를 개조를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임무 컴퓨터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설계 개념 전체를 바꿔야 이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순조롭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진호 중령님. 네. KA-1의 기총 장착 시험 비행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셨습니까? 예, 이 준비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거 기총을 쏠 것이냐인데 이 비행기 가지고 기총 쏴본 사람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자체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KA1에 기총이 없으니 유사기종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같은 부대에서 운영하던 A37이라는 비행 대대에 가서 그 비행기하고 저희 비행기하고 그 탄 구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해서 공군조종사 2명이 가서 자격을 갖추고 오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못 쏘지만 뭐 지상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총을 하려 그러면 건버트라 그래서 지상 기총 시험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카이에 그것이 마련이 됐는데 저희를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투기형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그거용으로 만들어놨던 그거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 사천에 있는 카이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그 조종사들이 임무 전에 어디 가서 쏠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떨어뜨리는 거나 기총이나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못 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서 실무장 투하장이 몇 군데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 갖고 거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지형도 모르고 패턴도 모르니 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먼저 가서 거기서 한번 지형도 확인하고 기상 상태도 보고 패턴도 한번 맞춰서 사격도 해보고 이런 걸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실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무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조종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저희 사천 상공에서 해도 돼요. 근데 뭘 떨어뜨린다든가 쏜다든가 이거는 극도로 통제된 지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저기 태백산 속에 있는 실무장 투여훈련장이 있고요. 저쪽 어디 섬에 있는 실무장 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료 관리가 문제가 되죠. 그냥 떠서 거기서 비행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먼 지역에 가니까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중간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연료를 미리 정하거든요. 그걸 빙고 퓨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한 연료죠. 그것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가서 임무할 시간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연료 미만이 되면 중간에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임무하러 갈 지역이 저쪽 태백산 쪽으로는 한 125마일, 그 다음에 어디 바다 쪽으로는 한 100여 마일 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900파운드 탑재하는데 빙고필이 저쪽 태백산 쪽으로 가면 한 460파운드,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 가면 한 뭐 400파운드로 거의 반 이상을 남겨갖고 와야 되고 그 임무 지역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막 돌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한 3-4바퀴, 저쪽은 한 5-6바퀴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극도로 통제된 그런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고노고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임무를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항공기가 있어야 준비가 돼야 되고 임무 요원이 또 가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상이 또 가용해야 되는데 저희 기지 기상도 가용해야 되고 중간도 가용해야 되고 거기에 사격하러 갔는데 거기 기상이 가용해야 돼요. 거기는 뭐 날씨 맞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을 해야 되니까 바람이라든가 이게 산속이라서 어떨지 몰라요. 저 바다 위라서 어떨지 모릅니다. 이거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통신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천 통제실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 광통신 이용해 가지고 KT에다가 특별히 계약을 맺어서 중계 해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통신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행을 할 때 세이프티 체이서 말고 영상 체이서를 또 해가지고 거기는 그 조종사는 이걸 가지고 왜 그냥 우리 비행기에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장면은 쏘는 장면은 비행기에서 고속 카메라를 하는데 이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는 옆에서 누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비행에서 포토 체이서라고 그래서 촬영 예비기를 하나 운영해가지고 쏠 때 뒤에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또 비디오 촬영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격장을 봐야 되니까 그거 떨어지는 걸 봐야 돼서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거 막 다쳐가면서 가서 또 올라갔더니 나무가 우석우석해지고 저게 또 안 보여요. 거기서 톡 가지고 가가지고 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산속에 올라가서 바람 쌩쌩 거기서 이거 떨어지는 점을 찍고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돼야 비행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사전에 다 물어보죠. 산에 올라갔니 뭐 어쩌니 바람 부니 어쩌니. 그다음에 이제 안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저기 임무 통신실 말고 옆에다가
우리 저 상황실이라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각 분야별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비행하는 건데 이거는 특히 이제 무장 발사라니까 내가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잘못 얼로 튀어나가면은 또 다른 걸 또 인마 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입출항 경로를 다니는데 얘가 그냥 비행기면 그냥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무장을 달았어요. 중간에 가다가 홈파이어가 된다. 중간에 가다 쏘려고 바깥을 당겼는데 전기는 지금 도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탄이 안 나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버리고 올 거냐 갖고 올 거냐. 근데 대부분 다시 가져와야 이거 뭐 원인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여기서 또 100마일 넘는데 지도 다 이거 구글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 하면서 루트상에 어디 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나 뭐가 공장지가 있나 그거 없이 또 루트 만들어 가지고 그걸도 또 회안하는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비정상 상황에서의 이걸 어디다가 버릴 거냐 이런 것들 장소 그다음에 연료 관리 있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로 사격장에서 더 많이 돌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지를 못 돌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기지 예비 기지를 선정해 가지고 오케이 이번 비행에서 무슨 물이 있을 때는 어디 뭐 예천으로 내린다 어디 중원으로 내린다 그러면 그 비행단하고 또 다 연락해 가지고 혹시 갈지 모르니 가면 받아줘 얘기 또 해야 되거든요. 다른 기지 비행기에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비상 상태가 돼서. 근데 사실 이건 비상은 아니거든요. 예, 비정상이죠. 예, 그렇게 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수락 시험을 대략 한 13번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공군에 넘어가서 공군 요원들이 이제 현장 수락 시험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한 걸 한 8번 그걸 갖다 한 2.5개월 사이에 20개의 이런 비행을 한다는 거는 한 달에 10개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요. 시험 비행을 한 달에 10개 하는 건 이거 피말리는 일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된 그런 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K1 기총 장착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KT1은 월드 베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종합적으로 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5분의 생생한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다음 시간에는 KA1의 전술통제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